빼떼기. 권정생 선생님이 글을 쓰시고 김환영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어요. 빼떼기라는 이름은 뜻이 뭘까요? 궁금한데요. 들어보세요. 순진이 아버지가 장에서 암탉 한 마리를 사왔다. 모구 깃털만 약간 노르스름하고 온몸이 새까만 토종 암탉이었다. 순진이네가 가축을 기르게 된 것이 이 암탉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온 식구가 잔칫날처럼 기뻐했다. 아버지가 참나무 기둥을 세워 닭장을 짓는데 어머니와 순금이 누나와 순진이까지 법석을 떨며 거들었다. 3대를 엮어 벽을 둘러치고 수수깡으로 애벌 지붕을 덮은 뒤 지프로 엮은 이형을 3겹이나 덮었다. 참으로 따뜻한 닭장이 금방 지어졌다. 누가 먼저 이름을 붙였는지 암탉 이름을 깜둥이라고 했고 깜둥이는 순진이 차지가 되었다. 순진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모이를 주고 학교에 다녀오면 먼저 깜둥이부터 찾았다. 깜둥이는 이내 순진이를 따르고 메뚜기를 잡아다 주면 맛있게 받아 먹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깜둥이 혼자서 외로워 보인다고 보름 뒤에 닭 2마리를 더 사왔다. 깃털이 붉은 수탉과 노란 암탉이었다. 암탉은 턱 밑에 꿀밤 깍정이 같은 혹털이 나 있어서 이름이 턱주베기가 되었다. 이 이름도 누가 먼저 불렀는지 모른다. 그냥 누구 입에선가 나온 것이 그대로 이름이 된 것이다. 턱주베기는 순금이 것이 되었다. 턱주베기는 깃이 노랗고 눈이 새까맣기 때문에 참 예뻤다. 그래서 순진이는 깜둥이와 바꾸고 싶었지만 그동안 정이 든 깜둥이도 내놓기 아까워 할 수 없이 누나한테 양보하게 된 것이다. 누나하고 나하고 누가 더 잘 기르나 내기할까? 암만 그래도 깜둥이가 더 빨리 알을 낳을 거야. 순진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깜둥이가 턱주베기보다 더 빨리 커서 알도 먼저 낳고 병아리도 까주었으면 싶었다. 두고 보라지. 턱주베기가 훨씬 빨리 클 거야. 순금이도 지지 않으며 말했다. 둘은 다투어가며 모이를 주고 메뚜기도 잡아주고 물도 주었다. 그렇다고 순진이가 준 모이를 깜둥이만 먹고 순금이가 준 모이를 턱주베기만 먹은 것은 아니다. 순진이가 잡아온 메뚜기를 턱주베기가 날름 물고 달아나기도 하고 수탉이 더 많이 먹기도 했다. 순금이가 잡아온 메뚜기 역시 순진이의 깜둥이도 함께 먹었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고 닭 3마리는 몸뚱이가 크고 살이 통통하게 쪘다. 어느 날 깜둥이가 수탉과 함께 봉당구석으로 헛간으로 다니며 꾸꾸꾸 꾸꾸꾸 하면서 또아리를 틀고 앉는 신용을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알자리를 튼다고 하면서 동우리를 엮어 처마 밑 석가래에 비끄러며 달아주었다. 깜둥이는 신기하게도 그 집동우리를 쳐다보더니 푸드덕 날아 올라갔다. 수탉은 밑에서 꼬꼬댁 꼬꼬댁 울고 깜둥이는 꾸꾸꾸 정답게 짓거리며 둥우리 안을 뺑뺑 돌아다 내려왔다. 며칠 뒤 깜둥이가 그 둥우리에서 분홍빛의 작은 첫 달걀을 낳았다. 이웃집까지 떠들썩하도록 깜둥이와 수탉이 함께 꼬꼬댁 꼬꼬댁 울었다. 순진이는 참 기분이 좋았다. 사가지 2개의 알이 수북이 모아지고 설날이 다가왔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 다음 날에는 깜둥이가 덩우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엎드려 앉아 있었다.
엄마, 깜둥이가 왜 오늘은 오래도록 알을 낳는 거야? 순진이는 이상해서 어머니께 물었다. 깜둥이가 알을 품을 모양이구나. 이젠 병아리 깔 때도 되었다. 다음날 어머니는 둥우리 안에 잘 다진 목화실을 깔아 놓은 뒤에 깨끗하고 예쁜 달걀 15개를 깜둥이에게 품게 했다. 그러자 닷새 뒤에 턱주베기가 흉내라도 내듯이 둥우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턱주베기에게도 똑같이 알을 낳아주었다. 알을 넣어주었다. 빼떼기가 태어난 것은 뒷동산의 할미꽃이 짧은 모가지를 내밀고 겨우 한두 개 피어났을 때였다. 바깥은 아직 메마른 바람이 불고 추웠다. 빼떼기도 처음엔 여느 병아리와 똑같이 솜털이 보드랍고 귀여운 아기 병아리였다. 다만 깜둥이 새끼였기 때문에 털빛이 새까만 깜장 병아리였다. 그러나 병아리 15마리가 모두 깜둥이여서 어느 게 어느 건지 가려내기 힘들었다. 어머니가 깜둥이 알만 따로 모았기 때문에 턱주베기 새끼는 한 마리도 없었다. 깜둥이는 제 새끼를 무척 사랑했다. 새끼들은 엄마를 따라 솔방울처럼 굴러다니듯 뛰어다녔다. 햇볕이 따뜻한 양지 쪽에서 오글오글 모여 놀다가는 이내 엄마 닭품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런데 사고가 난 것이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건넌방 아궁이에 군부를 지펴놓고 자리를 뜬 사이에 엄마 닭이 새끼들을 데리고 아궁이 앞을 지나갔다. 아궁이가 따뜻한 걸 안 병아리들은 그쪽으로 쪼르르 모여들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그만 아궁이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이다. 때마침 부엌에서 나오던 어머니가 그걸 발견하고 쫓아가 불 속에서 병아리를 얼른 끄집어내었다. 가엾게도 병아리는 솜털이 모두 타버리고 성냥개비 같은 두 발에 불이 되어 껍질이 부풀어 올랐다. 삐약. 병아리는 애처롭게 울고 엄마 닭은 마당에서 뺑뺑이를 돌며 꼴꼴꼴꼴 새끼를 불렀다. 순진이 어머니는 불에 든 병아리를 방으로 데리고 가 참기름을 발라주고는 헝겊으로 싸서 아랫목에 뉘었다. 그러나 병아리는 몹시 아픈지 울면서 버르적거렸다. 헝겊으로 쌓아놓으면 헤쳐버리고는 또 쌓아놓으면 헤쳐버렸다. 할 수 없이 어머니는 병아리를 저고리 품속에다 넣고 한 손으로 아기를 보듬듯이 안고 다녔다. 병아리는 어머니 품속이 따뜻한지 비비비 짓거리며 가만히 있었다. 밤에도 어머니는 병아리를 작은 바가지에 담아 이불 속에서 손으로 붙잡고 잤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병아리는 어제보다 더 애처로웠다. 발가락은 더 부풀었고 주둥이의 부리가 반이 뭉뚱그려져 있었다. 다행히 목에서는 골골 소리를 내면서도 기운은 잃지 않았다. 쌀아기를 방바닥에 쏟아주니 입은 가져갔지만 쪼아먹지는 못했다. 잡히지가 않는 것이다. 어머니는 저롱박에다 좁쌀을 담아 주둥이에 바싹 갖다 대었다. 그러자 병아리가 뭉뚱그려진 부리로 좁쌀을 집어먹었다. 한 입 물고는 고개를 쳐들고 한 입 물고는 고개를 쳐들며 먹었다. 어머니가 물그릇을 또 그렇게 가져다 대니까 병아리는 주둥이를 대고 물을 먹었다. 그거 참 죽지 않고 살아날지 모르겠구나. 함께 들여다보던 아버지가 말했다. 글쎄 말이에요. 다 타서 오그라들었는데도 속은 괜찮은 모양이에요. 어머니도
병아리가 불쌍했지만 죽지 않는 것이 여간 다행인 것이 아니었다. 순진이는 자꾸 눈물이 날 정도로 병아리가 가엾었다. 순금이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털이 다 타버린 병아리를 정답게 쓰다듬었다. 한 주일이 지나자 병아리가 불에 댄 상처가 아물었다. 그러나 부리는 뭉뚱하게 문드러지고 발가락도 모두가 보기 흉하게 한마디씩 다 떨어져 나가버렸다. 자다가 병아리는 바로 서지도 못했다. 종아리가 오그라들어 펴지지 않는 것이다. 솜털이 다 타버려 알몸뚱이가 된 데다가 여기저기 헌대딱지가 붙어서 조그만 괴물 같았다. 순진이네 병아리가 아니라면 거들떠보기도 싫었을 것이다. 그러나 순진이네 식구들은 모두 불에 댄 병아리를 살뜰히 보살폈다. 그동안 턱주베기가 병아리를 깠다. 턱주베기는 어쩐 일인지 알 15개를 품었는데 병아리가 모두 15마리나 되었다. 둥우리 안에 새끼 한 개 더 나온 모양이군.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턱주베기를 칭찬해 주었다. 어미닭 2마리가 병아리를 데리고 마당을 누비고 다니니까 집안이 온통 병아리 세상 같았다. 턱주베기가 깐 병아리들은 신통하게도 모두가 어미를 닮아 샛노란 빛깔이었다. 그러나 역시 식구들은 불에 댄 병아리가 불쌍해서 마음이 아팠다. 불에 댄 병아리의 상체가 아물자 어미닭한테 가져다 주었다. 병아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버둥버둥 엄마한테 가려 했는데 뜻밖에도 깜둥이는 제 새끼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디서 괴물 같은 짐승이 온 것처럼 온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무섭게 달려들어 쪼아버리는 것이었다. 삐약 삐약 삐약. 불에 댄 병아리는 엄마가 왜 자기를 쪼는지 까닭을 몰라 소리 지르며 울었다. 할 수 없이 병아리를 가져다 다시 방 안에 들여다 놓았다. 그러나 불에 댄 병아리는 밖에서 들리는 엄마 닭 소리와 다른 형제 병아리의 소리를 듣고 저도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불에 댄 병아리를 그 뒤에도 몇 번이나 바닥에 내다 놓아 보았지만 되지 않았다. 진짜 어미닭인 깜둥이도 턱주베기도 매정하게 달려들어 물어 죽일 듯 했다. 불에 댄 병아리를 보고 다른 병아리들은 무서워 달아나기도 하고 어쩐 놈은 어미닭이 하는 것처럼 달라들어서 콕콕 쪼아버리는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불에 댄 병아리는 엉거주춤 서서 빼딱빼딱 걷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 불에 댄 병아리 이름이 빼떼기가 된 것이다. 빼떼기는 제 엄마 닭을 무서워했다. 깜둥이는 빼떼기가 제 새끼인 것을 끝내 알지 못하고 얼씬도 못하게 몰아붙였다. 순진이네 턱주베기와 깜둥이가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깜둥이의 병아리 한 마리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바람에 모습이 흉하게 되어버렸죠. 순진이 어머니께서 그리고 순진이 가족이 살뜰하게 보살펴서 병아리는 잘 크고 있었지만 모습이 흉해서 이 병아리 엄마인 깜둥이도 또 턱주베기도 쪼아버리려고는 합니다. 형제 병아리들도 못 알아보고 쪼아버리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지요. 자, 이 불에 타서 흉해진 병아리, 빼대기는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빼떼기는 외톨이가 되어 순진이 어머니 곁에서만 맴돌았다. 순진이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 치마꼬리에 붙어서 요리조리 따라다니고 뒷거내를 가도 빼딱빼딱 따라갔다. 할 수 없이 어머니는 빼떼기를 어디나 데리고 다녀야 했다. 이젠 빼떼기의 진짜 엄마는 순진이 어머니였다. 순진이나 순금이는 학교에 가고 아버지는 들에 나가니까 집에 남아있는 어머니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빼떼기는 벌거숭이였다. 솜털이 모두 타버려서 알몸뚱이가 되었고 살갗은 푸르댕댕한 게 보기 흉했다. 그보다 털이 없는 빼떼기는 추워서 항시 바들바들 떨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빼떼기를 손으로 감싸주고 품에 품어주었다. 어머니가 어디 갈 때는 걸레를 깐 광주리에 빼떼기를 넣고 가두어야만 했다. 광주리 안에서 빼떼기는 순진이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목이 쉬도록 삐약삐약 울었다. 어쩌다가 어머니가 물동이를 이고 골목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빼떼기는 어기적어기적 따라 나섰다. 따라오는 빼떼기를 못 보고 어머니가 그냥 나가버리면 빼떼기는 살인문 앞에서 서럽게 울부짖는 것이었다. 저만큼 가던 어머니는 그제야 돌아서서 빼떼기를 안아다 방에 가두어두고 다시 물을 기르러 가야만 했다. 순진이 어머니는 어느 날 조그만 헝겊으로 옷을 만들었다. 보드라운 솜을 안에다 넣고 커다란 골무처럼 만든 빼떼기의 옷은 식구들과 이웃집 사람들까지 웃게 했다. 빼떼기는 그 무명옷을 입자 걸음 걷는 것을 더욱 힘들어했다. 그러나 따뜻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쪼그리고 앉아 비비비비 짓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렇게 빼떼기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조롱박모이 그릇과 깡통 물그릇을 따로 가지고 순진이네 가족이 되어버렸다.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같이 빼떼기를 찾았다. 어쩌다가 빼떼기가 마당 구석에 숨어서 보이지 않으면 온 식구가 걱정을 하며 찾았다. 골목길 이웃 사람들도 빼떼기를 유달리 눈여겨보아주었다. 빼떼기는 절대 잡아먹거나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라도 제 명대로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했다. 정말 누구나 빼떼기를 보면 가엾으면서도 장하게 느낄 것이다. 보기 흉하면서도 그 어려운 고통을 이기고 살아난 것이 누구에게나 대견스러웠다. 하기야 빼떼기 혼자 버려뒀다면 벌써 죽어버렸겠지만 그러나 빼떼기는 보살펴준 만큼 제 스스로도 용감했다. 부리가 거의 없어진 주둥이로 모이를 주어 먹는 일은 보기에도 애처로울 만큼 힘이 들었다. 한 번 쪼면 다른 데로 튕겨나가 버리고 또 한 번 쪼면 또 튕겨나가고 그래도 쪼아먹고 살아난 것이다. 빼떼기는 제 엄마들과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구석에서 쓸쓸하게 처박혀 지내왔다. 순진이네 식구들이 보살펴준다지만 빼떼기는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다른 병아리들은 어미닭 속에서 잘 때 빼떼기는 아픈 몸으로 바가지 안에서 혼자 자고 다른 병아리들이 어미닭을 따라다니며 어미닭이 잡아준 지렁이와 땅강아지를 서로 뺏고 뺏기며 몰려다니는 것을 멀찌감치서 구경만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래서 빼떼기는 더욱 소중했던 것이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빼떼기는 옷을 벗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떼약볕이 벌거숭이 몸에 뜨겁게 내리쬐어 햇볕을 피해야만 했다. 다른 병아리들은 솜털이 모두 빠지고 새털이 깨끗이 나서 보기도 좋고 땡볕도 가려 주었지만 빼떼기는 깃털도 영영 나지 않을 것 같았다. 다른 병아리들은 몸뚱이도 커지고 암놈과 순놈이 뚜렷이 구별되는데 빼떼기는 몸뚱이도 작고 암놈인지 순놈인지 알 수 없었다.
깜둥이와 턱주베기는 이젠 다른 새끼들도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 사정없이 쪼아버리고 저 혼자만 수탉을 따라다녔다. 그래서 병아리들은 모두 저희끼리만 몰려다녔다. 빼떼기는 제 형제들 틈으로 들어가 어울리려 애를 썼다. 다행히 다른 병아리들이 더는 빼떼기를 해코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몸뚱이가 반밖에 안 되고 털이 없는 빼떼기는 골목길이나 다른 먼 곳까지는 따라가지 못했다. 빼떼기는 역시 혼자 오독하니 텃밭 옥수수 그늘에서 놀았다. 다른 병아리들이 둥우리에서 닭장 안으로 옮기고 회 위에서 함께 자는데 빼떼기는 여전히 바가지에 담겨 혼자 잤다. 빼떼기의 벌거숭이 몸뚱이에 드문드문 깃털이 나기 시작한 것은 담장에 열린 호박이 누렇게 익은 가을이었다. 영 깃털이 나지 않을 것 같았던 몸뚱이에서 하나 둘 새까만 털이 돋아난 것이다. 그와 함께 머리 꼭대기에 새빨간 볕이 뾰조록이 내밀었다. 이야, 빼떼기는 수탉이야. 정말 수놈이구나. 그래서 죽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났구나. 식구들은 빼떼기의 깃털이 돋아나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이웃 사람들이 빼떼기의 다른 이름을 고깃덩어리라 부르며 놀리는 것이 순진이는 듣기 싫었던 것이다. 엄마, 빼떼기 발톱도 새로 돋아날까? 순진이는 뭉뚱한 빼떼기의 발가락에 발톱이 돋아나고 엉거주춤 서서 걷는 것도 똑바로 일어서서 걸었으면 싶었다. 웬걸? 발톱까지는 나기가 어려울 거야. 모두 타서 마디까지 떨어져 나가 버렸는걸. 어머니도 안타까웠지만 그것까지 바랄 수는 없었다. 정말 빼떼기는 볕도 가지런한 톱니 같지 않고 맨드라미처럼 밋밋한 볕이 삐딱하게 돋아났고 깃털도 영 엉성했다. 그러나 그만만 해도 수탉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고 겨울의 추위도 견딜만 했다. 빼떼기의 문제는 이제 한 가지만 남았다. 석자 높이나 되는 닭장문을 날아올라서 엄마 닭과 형제 닭들과 함께 회에서 자는 일이다. 이제는 몸뚱이도 웬만큼 커서 언제까지나 바가지에 담겨 잘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순진이 아버지는 빼떼기를 위해 닭장문에 굵은 석가래로 사닥다리를 만들어 놓았다. 빼떼기는 다른 닭들이 닭장으로 들어가면 저도 올라가고 싶어 아래에서 서성거리며 삐딱하게 쳐다보는 것이었다. 빼떼기는 걸쳐놓은 사닥다리를 딛고 올라가려 애를 써보았다. 그러나 두어 발짝 올라가다가는 미끄러져 떨어져 버렸다. 빼떼기는 왜 떨어져 버리는지 까닭도 모르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 했다. 그러나 뭉뚱한 발가락은 석가래에 감긴 새끼줄을 붙잡지 못해 금방 떨어지곤 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빼떼기를 붙잡아 닭장 안에 넣어주었지만 걸쳐놓은 회 위에 올라가 앉지는 못했다. 발톱이 없어 역시 회 석가래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빼떼기는 아카시아 가지를 엮어서 닭장 중간에 받쳐놓은 바닥에 앉아 비비비비 짓거리며 엄마 닭과 형제들과 함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었다. 빼떼기는 사람으로 치면 늦둥이다. 오래도록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울었다. 다른 병아리들은 벌써 큰 닭이 되어 장에다 내다 팔았다. 3마리씩 5마리씩 다래끼에 담아 순진이 아버지가 장에 모두 내다 팔고 깜둥이 새끼 2마리와 턱주베기 새끼 3마리만 남았다. 큰 수탉은 할아버지 제사 때 잡아서 쓰고 닭장에는 깜둥이와 턱주베기와 새끼닭 5마리 그리고 빼떼기까지 8마리였다. 턱주베기 새끼 수탉은 벌써 커다란 장닭이 되었다. 새벽이면 회를 치며 힘차게 꽃기요 울었다.
빼떼기의 친구들은 자꾸 팔려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빼떼기는 아직도 닭장에 있죠? 겨울이 왔습니다. 우리 빼떼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겨울이 왔지만 빼떼기는 여전히 닭장 바닥에 혼자 떨어져 잤다. 회 위에서 다른 닭들이 똥을 누면 빼떼기 등에 떨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빼떼기의 등에 닭똥이 지저분하게 묻어 있었다. 그러나 낮 동안 빼떼기는 양지 쪽에 앉아서 부지런히 뭉뚱한 주둥이로 등의 깃을 비비고 훑으며 깨끗이 닦았다. 빼떼기도 모양을 내고 싶은 모양이었다. 순진이네 식구들은 빼떼기가 하는 짓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서 대견스러워했다. 엄마, 빼떼기는 왜 아직 큰 소리로 울지 않을까? 이젠 볕이 저만큼 자라고 몸뚱이도 큰데. 순진이는 어머니에게 물어봤다. 빼떼기는 그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잖니.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 아주 늦은 거야. 어머니도 아버지도 순금이도 모두 빼떼기가 다른 수탉처럼 크게 회를 치며 울어주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빼떼기는 덩치가 커지면서 자꾸 살인몸 밖으로 나가려 했다. 삐뚤삐뚤 삐딱삐딱 기어가듯이 나갔다가는 이웃집 수탉에게 쫓겨 죽는 소리를 하면서 들어오곤 했다. 머리 꼭대기에서 피가 조금 나고 깃털이 한두 개쯤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크게 다치지 않아서 걱정하지는 않았다. 닭은 보통 저보다 약한 게 있으면 으스대며 쪼아보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빼떼기가 여느 때 같지 않게 골목길에서 꽥! 꽥! 금방 죽는 소리를 냈다. 순금이 누나가 뛰어가고 뒤따라 순진이도 골목길로 달려갔다. 놀랍게도 빼떼기는 건넌 집 개에게 물려서 한쪽 날개를 크게 다쳐버렸다. 빼떼기는 다시 소쿠리에 담겨 방 안 윗못 구석에서 퍼들어져 있어야 했다.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더니 다음 날은 엎드린 채 물도 먹고 먹이도 먹었다. 닷새쯤 지나자 빼떼기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다친 한쪽 날개는 처진 채 오므라들지 않았다. 결국 빼떼기의 날개는 짝짝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영원히 빼떼기는 두 날개로 회를 치며 울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빼떼기가 겨우 서툴게 씨앗가 돌아가는 가락처럼 그렇게 운 것은 겨울을 지내고 나서였다. 태어나서 한돌이 되어서야 두 날개를 엉거주춤 치켜들고 목을 내리면서 꼬르륵 하고 울면 순진이네 식구들은 한바탕 웃었다. 우는 모습이 우습기도 했지만 대견스럽고 신기했기 때문이다. 빼떼기도 닭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탉이기 때문에 서툴지만 재구실을 하게 된 것은 사람처럼 똑같이 훌륭하다고 칭찬받아서 할 일이었다. 순진이네는 이번 봄에도 병아리를 내렸다. 턱주베기의 새끼와 깜둥이의 새끼가 모두 병아리 33마리를 까서 집안은 병아리들로 가득 찼다. 그동안 턱주베기와 깜둥이가 팔려나가고 새끼 수탉 1마리와 병아리를 깐 암탉 2마리 그리고 빼떼기까지 4마리만 남았다. 1950년 6월에 전쟁이 일어났고
7월에는 마을 사람들이 피난을 갔다. 전쟁은 사람들에게만 고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들에게도 홍수처럼 밀려와 쓸고 갔다. 순진이네는 피난을 떠나기 전에 닭과 병아리를 모두 내다 팔았다. 닭이야 보통 먹이다가 팔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는 것이지만 한 마리, 두 마리 팔려갈 때마다 순금이나 순진이는 섭섭한 마음에 울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고생 기르던 빼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이것도 장에 내다 팔지?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했다. 빼떼기를 보고 누가 사가겠어요. 안 그래도 장에는 닭들이 너무 많아서 팔리지도 않는다는데 어머니는 차라리 그냥 버려두고 떠나자고 했다. 안 돼. 다래끼에 담아가지고 데리고 가. 순진이는 빼떼기를 꼭 껴안았다. 순금이도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순진이가 안고 있는 빼떼기의 등을 쓰다듬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빼떼기는 눈만 떨망떨망 뜨고 보고 있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아버지가 마지막 결정을 지었다. 할 수 없다. 벌레부터 짐승을 키우는 건 잡아먹기 위한 것이니 빼떼기도 우리가 잡아먹자. 아버지는 앞집 태복이네 아버지를 불러 빼떼기의 목을 비틀어달라고 부탁했다. 빼떼가 지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는 피난을 가야 한단다. 그래서 너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너를 잡아먹는다. 너도 그 편이 제일 좋겠지? 아버지 말에 빼떼기는 그렇다는 듯이 꾹꾹 짓거렸다. 태복이네 아버지가 손잡들어 빼떼기의 목을 자르려 하자 어머니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갔다. 순금이와 순진이도 따라서 부엌문 뒤로 숨었다. 따라서 건넌방 아궁이 앞에서 푸드덕 푸드덕 몸부림치는 소리가 들렸다. 순금이와 순진이는 숨이 꽉 막히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머니가 치맛꼬리를 걷어 올리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빼떼가 순진이와 순금이 눈에도 그렁그렁 눈물이 괴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군요. 1950년이면 지금이 2020년이기 때문에 70년이나 된 이야기예요. 1950년에는 북한에 있는 공산군이 일요일 새벽을 틈타서 우리 남한으로 내려온 한국 전쟁이 일어난 때예요. 그때 어려웠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책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우리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는지, 물론 전쟁 때문에 건물이 부서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지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족들이 서로 헤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답니다. 지금은 전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 서로 조심하고 긴장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학습 사이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의 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날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서로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기침할 때는 특히 기침 예절을 잘 지키고 있지요. 지금은 답답하고 그러겠지만 앞으로 학교 나와서 건강하게 지낼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건강을 스스로 잘 지키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코로나19 우리가 강하게 물리쳐냅시다. 안녕.